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차 결집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117쪽부터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의 상황들입니다. 이게 너무 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거목 밑에는 나무가 못 자란다.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못 자란다. 그런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잘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10대 제자 16난이라고 하는 좀 걸출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금처럼 뭐 대기업처럼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었던 게 아니고 지방 분권이니까, 그리고 인도는 땅이 넓으니까 각 지역마다 어떻게 보면 리더들이 있는 거죠. 본건 제후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큰 제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증일암경 제자품이나 이런 데를 보면 뭐 지혜를 좋아하는 제자들은 사리불과 함께 한 500명이 저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고 있다. 신통을 좋아하는 제자들은 목건연과 같이 다니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500명의 제자를 대동하고 있다라고 하면 최고급 제자라는 의미로 보통 받아들이면 됩니다. 숫자가 꼭 500명이냐? 그게 아니고 많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인도에서는 500이 많다야. 그래서 500난 그러면 겁나 많은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투어가 있는 거고, 이제 마하가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500명의 제자를 거느렸다. 이렇게 해서 마하가섭의 특징은 두타행입니다. 두타행은 뭐라 할까, 원칙주의자 플러스 빡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걸식을 해야 되고, 마하가섭과 부처님의 대화가 있어요. 실제로 마하가섭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하가섭이 부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자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부처님보다 뭐 나이가 많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그림 같은 거나 이런 거 표현할 때 마하가섭을 아난과 비교해서 아난을 젊게 그리고 마하가섭을 이렇게 연식 있게 그리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지, 실제로 마하가섭하고 아난하고 나이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아난은 부처님 사촌 동생으로 보통 한 23세에서 27살 연합니다. 굉장히 나이 차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사촌인데 20살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하가섭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이가 아난보다 조금 더 많았을 정도로, 그리고 사리불목건녀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72세 때 제바달다가 교단을 배신하는 문제가 터졌고, 그 다음에 한 75세 무렵쯤에 74, 75세 정도 됐을 때 석가족이 멸망합니다. 부처님 만년에 3대 비극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이 한 77에서 78세 정도 됐을 때 사리불목건년이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듭니다. 입적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리불목건년이 굉장히 큰 제자였는데, 당으로 말하면 다수 세력입니다. 다수 세력. 부처님 10대 제자 혹시 그런 거 아세요? 10대 제자 이렇게 보면 사리불목건년이 왕사성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왕사성파라고 얘기하는데, 왕사성 쪽 지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출신이 왕사성 쪽이거든요. 그래서 사리불목건년이 어느 쪽 동네 사람이냐면 저기 나란다 쪽 사람입니다. 나란다 그 근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사성을 배경으로 해서 지지 세력들이 있었고, 이게 지역색이 있어요. 부처님 교단에 지역색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나라가 커서 그래요. 나라가 크니까 전라도 출신은 전라도 문화 배경이 있는 거고, 경상도 출신은 지금은 우리가 공교육을 받고 TV나 뭐 의무교육 같은 걸 받으면서 이게 평준화됐잖아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제주도 사람하고 강원도 사람하고 성향들이 약간씩 다른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거를 서로 간에 약간 비하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충청도 사람은 느려요. 뭐 이래갖고 우리 어렸을 때 그 쓸데없는 얘기 있잖아요. 어머니 돌 굴러 가요. 아버지인가? 돌 굴러 가요. 뭐 이런 거.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피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성향을 나타내주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전라도 쪽 사람들은 뭐 약간 이렇게 약간 꼬로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도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렇게 된 거는 사실은 근현대사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전라도가 개척이 잘 안 됐고, 쉽게 말해서 개발이 잘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머리를 굴려야 했고, 실제로 경기도 서울 쪽에 전라도 분들이 많이 올라왔죠. 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올라왔죠. 이사했죠. 아니 맞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게 안 느껴지는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에 진짜 이렇게 전라도 쪽도 가보고 경상도 쪽도 가보면 경상도 새마을 전라도 새마을호가 경상도 무궁화호다라는 말이 있는, 그게 꼭 맞는 건 아닌데 실제로 그런 비슷한 게 차등이 있긴 있었어. 그건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아. 그래서 그때 뭐 김대중 대통령 뭐 이렇게 되실 때 뭐 전라도에서 압도적인 표가 나왔었죠. 저는 이게 민주주의인가 싶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무슨 90몇 프로가, 야 북한이냐 이거? 이거 독재국가에서 나오는 거지 민주국가에서 90%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90%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뭔 한이 맺혔길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때 광주에 뭐 90몇 프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는 않지.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전라도 쪽은 당 선호가 상당히 크고, 경상도 쪽은 오히려 당 선호가 전라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게 맞은 사람이 더 오래 기억하는 효과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의식하느냐? 생각보다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은 우리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럽게 일본에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금방 달아오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맞은 쪽이라서 그래요. 맞은 쪽은 오래 기억해. 때린 쪽은 금방 까먹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지역적 특식이라든가 문화적인 거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많을 때는 당연히 제자 그룹들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선호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가섭은 빡신 거를 좋아했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소이는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마하가섭이 어느 정도 이상 나이가 되니까, 사리불목건녀는 더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고, 마하가섭은 부처님보다 훨씬 한 20살 이하로 어린 사람이지만 부처님이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을 때니까 마하가섭도 한 6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올 때는 그게 있어도 갈 때는 그게 없다고. 요즘이야 60이 한참 나이지만 예전 60은 2500년 전에 60이라 그러면 그거 언제 가도 모르는 나이예요. 아니 그렇지 않을까?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인데, 조선시대 평균 연령이 한 40대입니다. 40대 초반이에요.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야 너도 이제 늙었는데 분소이 입지 말고 활절이라고 부처님이 복장 개혁을 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훨씬 가벼운 옷이 있어요. 분소이는 누더기다 보니까 기우다 보면 천이 덧대지면서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제 체력이 있는데 좀 가벼운 활절을 입으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분소이가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주의자.
난 떨어진 걸 입어야 되고 탁발을 해야 되고 공양청은 안 가고, 공양청은 신도가 대접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건 안 하고 이렇게 원칙주의자. 그래서 마하가섭과 부처님의 차이들을 좀 알 수 있는, 성향 차이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제자래도 다 스승 말 듣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건 듣지, 핵심적인 건 듣지. 하지만 자잘한 거는 안 듣지. 그건 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자식도 뭐 부모 말 듣나? 그러면 그게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부모 말을 따르겠지. 하지만 그 외에 지엽적인 거는, 선택권이 있는 거는 애들도 고집이 있지 뭐. 애들만 고집이 있어요? 개도 고집이 있던데. 개 키워봐, 개도 고집 있어. 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자율성들을 주고. 그래서 사리불목건년이 절대 다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차지하는 위상은 절대 다수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총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목건년이 국방부 장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센, 그리고 그 둘은 붙어 있어요. 절친입니다. 절친. 절친. 그래서 이분들을 왕사성파라고 하고, 이 마하가섭도 왕사성파예요. 왕사성 쪽의 지지 기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왕사성파와 경쟁했었던 게 석가파입니다. 석가족 사람들. 10대 제자 중에 누가 있냐면 안하율, 부처님 사촌 동생 안하율 석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안한 석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나가 석가족입니다. 부르나 석가족. 그 다음에 우바리 석가족입니다. 밀행제일, 라후라 석가족. 부처님 아들이니까 석가족이겠죠. 5명이나 돼요. 5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5명하고, 이 5명의 석가족하고, 석가족 팀들, 그 다음에 사리불 목건년 마하가섭의 왕사성 팀. 사리불 목건년 마하가섭은 대등 관계가 아닙니다. 사리불이 이따시만 안 크고, 사리불이 대주주고, 목건년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사리불이 100이라고 얘기하면, 왕사성 지분에 100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리불이 한 70 되고, 목건년이 한 25 정도 되고, 마하가섭은 5도 안 됩니다. 그렇게 레벨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레벨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하가섭이 별 볼 일이 없는데 확 뜨게 되는 이유가, 사리불 목건년이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먼저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사성 세력이 굉장히 큰데, 그거를 또 다른 누군가가 리더가 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김종필 총리가 충청도의 맹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호남의 맹주,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럼 그 세력들이 와해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유지되잖아. 그러면 다음에 난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오게 되잖아. 뭐 그런 분들한테는 필적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 아니요? 이렇게 그러면서 사리불 목건년 세력을 어느 정도 이상 흡수하고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마하가섭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하가섭 세력. 그래서 그렇게가 있고, 그 다음에 석가족 계열들은 5명이나 되는데, 5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석가족들이 생각보다 똑똑해요. 똑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연합하지 않습니다. 개인 플레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연합을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저걸 이겨요. 마하가섭을 이깁니다. 우리도 그런 거 봤었잖아요. 예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노태우 대통령 되실 때, 옛날 얘기죠. 벌써 옛날 얘기. 근데 그때 보면 김영삼, 김대중 그 후보들이 못 이겼잖아. 1대1로는 안 된다고 나오니까, 그러면 야권 통합 이렇게 해서 나왔었잖아요. 야권 통합이 되면 노태우 후보를 이길 수 있다 라고 하지만, 두 분 다 너무 똑똑했지.
그래서 통합하자라고만 얘기했지 맨 막판에 통합한다는 거는 다 합의를 했는데 막판에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 네가 들어가를 했지. 서로 네가 들어가. 그래서 그게 깨지고 노태우 후보가 그때 대통령이 됐죠. 기억나시죠? 저 양반은 모르는 척하네. 얼굴을 보면 이승만 때부터 알던 사람인데 이승만 장면 내각 때도 투표했었던 것 같은 그런 얼굴인데 모르는 척을 하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똑하면 서로 잘 안 뭉칩니다. 왜? 자존심이 있어서 네 밑으로는 내가 안 들어간다.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석가족 중에는 리더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한입니다. 리더의 꿈을 꿨었던 게 안한입니다. 난가? 근데 자기 사촌 형들보다 어리고 세긴 세지. 자, 봐봐. 사리불이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 역할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총리 세죠. 총리를 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리고 목건연이 일종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지금은 별 볼 일이 없는데 옛날로 갈수록 병권을 가졌다 그러면 겁나 센 겁니다. 군사권을 가졌다 이러면 엄청나게 센 겁니다. 그런 캐릭터가 목건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지. 안하는 뭐냐면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세다. 이거 지금 현재 한국 대통령사에서도 비서실장이 세요. 장관보다 비서실장이 셉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연세 드신 분 그 비서실장 할 때도 그랬었잖아. 이게 이름도 기억도 안 나는데 저는 그분 비서실장 됐다라고 했을 때 언론에서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비서를 둬야 될 나이에 어떻게 비서를 하신대. 나는 이랬었거든 사실. 근데 제가 근시안적인 사람이었지. 왜? 80 넘어도 미국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재선에 나온대잖아 바이든 대통령. 이게 도대체 세상인가? 이게 예전에 같은 우리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둘째치고 지금도 사실 80 넘으면 기업도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요? 뭐 기업은 둘째치고 의사가 80이에요. 손 떨고 있어요. 그러면 야 의사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변호사 무슨 변호가 나오겠냐? 이게 단어를 기억은 못 하는데. 아니 그냥 우리 생각에 택시기사도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70이면 건강관리 잘했어요 하면 모르겠는데 80이에요 그러면 이게 반응이 될까? 쉽게? 아니, 그냥 제 생각에 근데 야 80이 넘었는데 미국 대통령을 하고 재선에 나오겠다 하니까 이거 뭐 진시황인가? 야 이거 불로불사의 꿈을 꾸나? 아니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나? 우리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어른들을 이렇게 뵈면 80 넘어가면 이게 쉽지 않던데. 아니, 그냥 제 생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그거 있었죠.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나오셨을 때 연세가 많으니까 저 대통령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고 상대가 그렇게 씹었었다고. 근데 야 지금은 82 대통령이야. 그것도 미국 대통령. 근데 조선시대 때도 비서실장이 제일 셌습니다. 그래서 정승판서 위에 도승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도승지가 비서실장이거든요. 도승지가 비서실장. 그러니까 정승판서보다도 더 높은 게 비서실장. 왕하고 붙어 있잖아. 일종의 문고리 권력이거든요 이게. 중국은 이런 비서실장보다 센 놈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내시 권력입니다. 내시 권력. 내시 권력. 비서실장은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승지고 이건 도승지, 승지 이런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팀이고 내시는 계속 24시간 붙어 있는 팀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내시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내시들 힘을 싹 빼놨거든 제도적으로. 그래서 내시들이 문제는 못 일으켰고 중국은 언제나 내시들이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안하니 비서실장. 자, 여러분 생각해봐. 총리, 사리볼 총리.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 얘기해요. 총리 사리불,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병조판서, 아니면 국방부 장관, 저 목건년, 그리고 이 둘은 또 친구예요. 아주 절친이야. 그리고 비서실장 안한, 그리고 비서실장 안한은 사리불하고 또 굉장히 가까워요. 이게 지금 다 그렇게 붙어 있었거든. 근데 사리불 목건년이 돌아가셨어. 먼저 돌아가셨어. 그러면 안한이 무슨 생각을 하냐? 난가? 이건 난가? 이 생각을 한 거지. 아니,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비서실장은 뭐가 문제냐면, 대통령이 살아 계셨을 때는 끝발이 있는데, 대통령 유고 시에는 비서실장이 끈떨어진 년이에요. 아니, 그 왕명을 출입을 하는 게 승지의 권한인데,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건데, 왕이 없는데 왕명을 출입할 게 뭐 있냐? 막말로 얘기해서,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그걸 이제 임금이 예를 들어서 인사를 얘 시킬까? 이러면 이제 비서실장이 조승지가 걔보다는 얘가 안 나을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거든.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왕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도승지가 뭘 할 수 있어? 왕명을 출입을 할 게 없는데. 그래서 안한이 세력이 없어요. 부처님 계셨을 때는 엄청난 힘이 있었던 제자인데, 실제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세력이 없어. 그에 반해서 마하가섭은 자기 원래 제자들하고 플러스 사리불 목건년의 남은 제자들까지 일부를 흡수하면서 상당히 강력해진 세력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실 때 보면 마하가섭은 부처님하고 아주 가까운 건 아니에요. 가까웠으면 호종제자가 되거든요. 호종제자가 뭐냐면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따라다니는, 제일 친한 사람이면 어른이 연세가 많아 그러면 같이 다닌다고. 그리고 절에도 그래. 절에도 이렇게 보면 상자들 많으면 은사 스님이 챙기는 상자가 있어. 어디를 가야 돼 그러면 걔 좀 와보라 그래. 이런 거 있어. 그게 이제 안 그러면 상자들 중에서 스님을 되게 좋아하면 계속 이렇게 인공위성처럼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걸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러면 서로 약간 대면대면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안하는 비서실장이니까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됐고, 그리고 그때 따라다닌 제자가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안하율입니다. 석가족의 천안제일 안하율. 이게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 부처님 법문하시는데 졸다가 더럽게 욕을 먹고, 경전에는 더럽게 욕 먹었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네가 그렇게 자면 되겠니? 열심히 수행을 해야지 라고 했다고 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무진장 개망신 당하는 욕을 먹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충격을 받고 잠을 못 자게 되는 일종의 강렬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열흘 이상 잠을 못 자니까 실명을 하게 됐잖아. 실명을 하고 나중에 깨달음을 얻은 뒤에 천안이 생겨서 천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님이죠. 이 장님이 어떻게 보면 라식 수술하고 똑같아요. 저도 라식 수술이 40 이전에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젊었을 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40 이전에 라식 수술하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라식 수술을 하면 가까운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먼 거는 잘 보이는데. 아니야? 그렇던데? 그렇다던데? 그래서 가까운 거 이런 거 보는데 오히려 좀 불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내가 라식 수술을 안 했는데, 왜냐면 나는 문서 같은 거를 가까운 걸 계속 봐야 되는데, 먼 게 안 보이는 게 차라리 낫지, 가까운 거 안 보이면 내가 하는 일상, 그리고 저는 먼 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생기고 이뻐 보이고 이렇게 젊어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천안도 비슷해. 가까운 게 안 돼요.
천안이 가까운 게 안 보여. 먼 걸수록 잘 보여. 이 천안이 되게 재밌습니다. 설정 자체가 그렇게 나와요.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쫑꾸를 먹고 이제 저는 부처님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격이 아주 이렇게 좋았다라는 생각 안 합니다. 가끔 다혈질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가끔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됐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당대에 그 정도의 사람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만 해가지고는 교통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답사 같은 데 나가잖아요. 이런 안에서는 이렇게 자근자근하게 답사 나가면 제가 소리를 지르거든요. 100명만 돼도 그거 통솔하려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빨리 오세요 막 이런 거 해야 겨우 이게 먹히. 하루 이틀 만에 목 다 쉬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뭔가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었을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 대중을 송솔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뭐가 이렇게 약간 보이는, 물론 그러면 왜 경전에는 그런 게 안 나옵니까? 삭제되지, 삭제시켰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성질이 더러웠는데 아들이 자서전 쓰면서 우리 아버지는 성질이 더러워서 맨날 뭘 집어 던졌어요, 이렇게 쓰겠어?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깎아가는 거지. 대충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니 부처님이 온화한 카리스마는 맞아. 하지만 분명히 이거는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굉장히 뭔가 한칼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 규모를 못 만들어냅니다. 절대. 실제로 재벌 창업주들도 다 그렇잖아요. 한성질 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남은 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나율. 아나율이 졸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사람이 열흘씩 잠을 안 자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을 한다고 여러분이 열흘씩 잠을 안 잘 것 같습니까? 그냥 욕 먹어서는 하루 정도 잠을 안 잘 수는 있지. 더럽게 자존심이 상하면 하루 정도 잠을 안 잘 수는 있지. 하지만 그렇잖아요. 잠이 그렇게 쉽게 통제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큰 뭔가가 있었던 거는 같아. 그래서 그 아나유라고 아난이 호종을 하고 있었어요. 부처님을 이렇게 같이 모시면서 나중에 열반하실 때까지 같이 있었거든. 그리고 나서 열반하시고 화장을 하려고 그랬지. 화장을 해버리면 임종을 보는 것도 이분들이 받고, 화장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게 없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임종제자, 임종아들, 임종제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럼 끝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아난이 교단의 리더로 올라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옆에서 막았던 사람이 아나율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하가섭이 오고 있단다. 기다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서 마하가섭이 왔는데 이미 입관을 다 해놓은 거지. 누가? 아난이. 관에 못을 다 박은 거예요. 그때 나온 게 곽실상부.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발을 내밀면서 그 인사를 받아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올리려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율장들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어. 그게 십송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관 뚜껑을 열고 염습을 풀어 헤쳤다라고 나옵니다. 관 밖으로 발을 보였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 누군가는 마지막 인사를 막으려고 했었고 누군가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던 거죠.
마하가섭이 부처님 그 곽실상부가 안 됐으면, 발을 못 봤으면 계승자로에서의 정통성이 날아가요. 임종은 못 봤지만 마지막 인사까지도 못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분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곽실상부가 뭐 선종에서는 그게 뭐 부처님이 무슨 뭐 뜻을 전했다 어쩐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사받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임종을 못 봤어. 그래서 돌아는 가셨어. 그래서 좀 늦게 간 거야. 몇 시간 늦었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져? 그래도 그걸 다 이렇게 얼굴을 보게 해드리잖아.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는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사건 스토리가. 그렇게 돼서 이제 마하가섭이 장래의 주도권자로 아나유라고 우바리의 지지 속에 장래의 주도권자가 되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기록이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나서 관 밖으로 오른팔을 내밀어서 아난에게 길을 지시했다. 운구가 어떻게 가라고 길을 지시했다. 그거는 내 뜻은 아난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관 밖으로 발을 보여서 마하가섭에게 인사를 받았다. 그건 내 뜻은 마하가섭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이걸 기록을 전했을 것 같아요? 마하가섭 파에서는 관 밖으로 발을 보였다라는 기록을 남겼을 거고, 아난 파에서는, 아난과 그 제자들 파에서는 손을 내밀었다를 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충돌했구나 라는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결집을 마하가섭이 주도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화장의 주체가 마하가섭입니다. 다비의 주체가. 그렇게 해서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팔종의 열반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하가섭이 예를 표하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관을 도니까 불길이 스스로 이르면서 화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화장의 주체라는 뜻이에요. 장래의 주관자가 보통 그 집안의 리더입니다. 그건 뭐 동서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도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누가 장례를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장남 아니면 거의 90%는 장남이고 10%는 장남이 그 역할을 못할 때 누가 하냐? 돈 많은 아들이 합니다. 발언권이 있죠. 내가 많은 부분을 냈으니까 발언권이 있는 거죠. 장남이 이제 삐리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대부분 장남이 합니다. 그 역할을. 그런 거 못 봤어요? 왜 저런 표정들은 도대체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있는 얘기를 해도 그런가 그랬나 이런 표정을 짓고 있고, 그래서 장래의 주관자가 그 집단의 리더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 집에서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 불교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보통 이제 장례를 주관하고, 그리고 문집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데 주관을 하고, 이런 사람이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아난이 원래 자기가 주관자가 되려고 했지만 밀려나고 마하가섭이 되고, 그리고 1차 결집을 어디서 하느냐? 쿠시나가라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셨는데, 쿠시나가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왕사성 칠엽굴에서 한다더라. 뭘 의미할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홈그라운드로 가고 있구나. 마하가섭이 홈그라운드로 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지. 왜? 마하가섭이 왕사성파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네 쪽으로 가네. 원래는 결집의 정당성이나 그런 걸 가지려면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하는 게 가장 정당한 겁니다. 거기서 하는 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대중을 옮겨서
왕사성까지 옮겨서 걸어와서 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 여의치 않은 사항들이 있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한국에서 범죄가 벌어졌어. 그러면 한국 재판에서 회부를 해서 처리를 해야 돼. 그런데 이거를 미국 재판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야, 이쪽에서 좀 불리했던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지. 뭔가 불리하니까 저게 미국 재판으로 끌고 가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칠흑굴에 가게 되는데 왜 가냐고 이제 또 물어본 거지. 반대파에서는 물어봤는가 봐. 왜 왕사성까지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지. 여기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마하가섭이 했다는 말이 재밌어요. 아사세 왕이 부처님에게 신심이 있는 고로 우리를 후원해 줄 수 있다. 이 많은 수의 인원을 3개월 정도 후원을 해야 되는데 말라족 사람들로는 쿠시나가르 사람들로는 쉽지 않다. 그래서 대국으로 가야 되고, 그 당시 왕사성이 최고 도시거든요. 인도 최고 도시. 그래서 아사세 왕의 후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맞는 말 같습니까? 맞는 말로도 들리기도 하는데, 아사세 왕이 부처님 72세 때 제바달다와 공모해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뒤로 아사세 왕은 바뀌었어요. 전향한 거는 맞아. 그런데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고지고대로 다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도 있죠. 있죠.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1차 결집이 칠흑굴에서 이루어집니다. 칠흑굴에서 이루어지고, 그때 이제 맨 처음에 결집에 참여해서 정리를 했었던 게 율장이 먼저 정리가 돼요. 우바리가 먼저 율장을 암송하고, 왜 율장을 암송하게 되느냐? 마하가섭 쪽의 동조자거든요. 우바리는. 원래는 경율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논은 훨씬 뒤에 만들어지니까 경율순인데 율이 먼저 만들어져요. 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경을 하고 싶었으나 경을 말할 만한 사람이 그 결집에 빠져 있었지. 안 하니 삐져서 서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나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가버릴 거야. 그러니까 마하가섭하고 아나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산해상도나 이런 탱화에서 뒤에서 마하가섭하고 아난이 같이 서 있는 걸 보면 저분들이 도대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 사이 더럽게 안 좋아요. 사이 더럽게 안 좋아. 그렇게 해서 빠졌고, 나중에 이제 협의가 좀 됐는가 봐. 그래도 이걸 우리가 감정적인 걸 넘어서서 불교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저 롯데 신격호 회장님이 계시고, 그 위에 뭐 신동빈, 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신동빈 씨가 결국 이겼잖아. 그 앞에 뭐 그 위에가 신동주인가? 잘 모르겠는데 큰 아들 일본에 계시는 분이 있고, 한국 이거 하시는 분이 있었잖아. 그죠? 근데 둘째 아들이 이겼잖아. 아버지 유지는 뭐 큰아들에게 있었다, 뭐 이런 썰이 있는데 모르겠고, 아버지가 좀 약간 오락가락 하셨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겼잖아. 그런데 그게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롯데를 위해서 우리가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불교는 그렇게 간 거예요, 결국은. 개인적으로 충돌한 거는 그렇다 치고 전체 판을 깰 수는 있는 건 깨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세상에.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살면서 이렇게 보면 내가 못 먹을 바에는 너도 못 먹게 하겠다가 생각보다 많아. 근데 내가 지금 정치판도 그런 거 아니요? 어떻게 보면 졌으면 승복하는 게 아니고 저도 계속 궁시렁거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런 식의 방식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아요. 지면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누가 이기든 시간을 주고 어느 정도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지. 예전에는 그렇게 했거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도 다 그 뭐 아들도 잡아놓고 뭐 다 했었잖아요. 그래도 시간을 좀 줬는데 요즘은 시작하면서부터 그걸 시작해. 임기가 시작되자부터. 그래서 야, 이게 너무 좀 소모적이고 국가 발전에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국가 발전이라는 데 있어서 초당적으로 좀 모이고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지. 왜? 정치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같이 말하면 저건 진짜 정치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겠지. 너랑 같이 갈 바에는 내가 죽고 만다 이런 정신 자세일 수도 있겠지.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원론적으로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고 그건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말할 수 있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튼 감정은 있지만 결국은 초당적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걸 잘하던데. 미국은 국가 이익과 개입이 되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합니다. 맨날 싸우다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거는 국익과 관련된다 라고 생각하면 걔네는 합의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게 국익과 관련돼도 싸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민주주의는 치고받고 싸우는 게 민주주의인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지.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있는 분들인데 당신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같은 사람이 말한다고 뭐 바뀌겠어 뭐 하겠어요. 근데 마하가석과 아난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난이 나중에 참석을 하면서 경장이 결집이 됐고 그래서 율장이 결집이 되고 경장이 결집이 됐다. 그리고 그거를 합송이라고 한다더라.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근데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네가 그렇게 들었다지 그게 정답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수업이 끝났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서로 간에 틀린다고. 그래서 공통점의 줄거리만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딴 스님들이 들으면서 그게 그 말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승인을 해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의 그 오류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관성이에요. 나는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건 객관성입니다. 그건 사실성인 거고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고 나는 이렇게 들으면 그냥 지 기억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난 스님은 마치 인간 녹음기하고 같아가지고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한대.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에 CCTV가 나오기 전에 안 그러면 녹음기가 나오기 전에 존재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부처님 얘기를 아난이 다 들었으면 양이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아? 우리 같은 사람이 평생 얘기한 것도 지금 불교 경전보다 훨씬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떠드는 것만 가지고도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글보다 훨씬 많아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한 권이 금방금방 만들어진다니까. 그냥 받아서 적는다고만 하면 속기사가 옆에서 적어 금방금방 나와. 그 정도밖에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너가 그렇게 들은 정도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절대 속으시면 안 돼. 그래서 기억의 문화, 암송의 문화 이런 거를 신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대부분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미개 문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무의식적 왜곡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과 암송에는. 무의식적 왜곡은 뭐냐면 내가 틀렸다라고 인지하지 못하게 무의식에서 오류가 나는 현상이에요. 저도 그런 거를 언제 느끼기 시작했냐면 이런 걸 촬영하면서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못 느꼈었어요. 왜? 내 뇌에서는 이 단어가 분명히 나갔거든. 나는 안한이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실제로는 안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난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기를 쳤으면 상대가 지적하면 맞네 이렇게 오류를 수정하는데 내 뇌에서는 정확하게 나갔는데 입이 잘못 나가는 상황이면 그러면 상대가 지적을 하면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런 거 틀리겠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야, 내가 전문가인데 뭔 헛소리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지만 동영상을 돌려보면 분명히 틀렸지. 틀렸지.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거 현재의식으로 통제 못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좀씩 떨어지면서 중간중간에 하나씩 빠지면서 그거를 차라리 빼놓으면 다행이에요. 이게 뇌가. 그런데 뇌가 다른 걸 채워넣어요. 이게 뇌가 그런 작업도 합니다. 그게 이제 기억의 미화, 착각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뛰어놀고 하던 것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시절로 돌아가면 진짜 개고생입니다. 개고생입니다. 엄마의 손맛이 참 좋았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마의 손맛은 지금 보면 라면 맛도 못합니다. 신라면 맛도 못한 겁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엄마의 손맛이 그렇게 좋았으면 우리 엄마가 식당을 해서 큰 기업을 일궜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착각입니다. 착각. 자기가 좋았던 걸 기억하고 싶은 데서 오는 착각. 그리고 그거 아세요?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옛날 생각들을 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꾸 불현듯 부모님 생각이 자꾸 나잖아? 그러면 나이 든 겁니다. 부모님 생각이 나는 비율이 커질수록 나이가 많이 든 겁니다. 그리고 과거 생각이 자꾸 나고. 그래서 옛날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오히려 연세가 드시면 옛날 쪽으로. 그리고 그것들은 대부분 미화된 기억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거를 다시 지금 재구현하게 되면 상당히 안 좋아질 겁니다. 머릿속으로 내가 그거를 향수를 느끼고 있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이유는 내가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래적이고 진취적이고 현재적인 것들을 커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좋았던 거, 내가 기뻤던 일들에 대해서 향수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면 과거나 부모님 생각이 불현듯 올라옵니다. 만약에 내가 60이 됐는데도 부모님 생각이 잘 안 떠올라요 라고 하면 굉장히 젊은 겁니다. 모양은 사갔지만 안에는 굉장히 젊은 겁니다. 거의 뭐 트럼프 대통령이지. 트럼프 대통령. 얼마 전에 걸렸잖아. 트럼프 대통령 법에 그 걸려가지고 대통령 끝나고 그게 무슨 개망신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미국도 치사해졌다는 생각이 들어. 예전에는 그런 건 안 걸었거든. 근데 그 정치 어떻게 보면 보복이지. 망신주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망신주기. 근데 망신주기인데 오히려 인기는 더 올라가. 그 트럼프 대통령 보고 있으면 진짜 진기하지. 인생 진기하다. 저렇게 인생을 사는데 재미가 없을까 싶다. 몰라.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재밌어하기 때문에 관종이잖아. 관종. 끊임없이 일을 벌리 진짜. 이게 뭔가 싶다.
일론 머스크도 저 뭐 해가지고 또 애 낳고 뭐 이랬잖아. 또 저 바람 펴가지고 애 낳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던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게 가능한가 싶다. 이렇게. 그래서 마하가섭과 그 다음에 아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마하가섭이 이제 교단의 정통성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게 120쪽 맨 밑에서 나오는 브라나와의 갈등입니다. 브라나와의 갈등. 마하가섭이 결집을 다 했는데 500명을 모아놓고, 500명이 이제 대표성 있는 500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마하가섭과 그 측근 세력들 500명이거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체 불교교단의 대표성 있는 500명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결집을 다 했는데 브라나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브라나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부르나 니다란이자 10대 제자 중에 하나인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부르나는 이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이름을 부르나라고 지으니까 불운하게 돌아가셨어요. 이거 재밌는 개그인데 안 받아주네. 불운하잖아, 불운하. 불운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뻔뻔해. 안 반응이 없으면 그냥 하면 돼. 괜찮아.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심한 사람도 만났어. 시골에 가봐. 시골에 가면 그 할머니들은 뭔 얘기를 해도 이렇게 나는 네가 뭔 얘기를 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보호막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도 했어. 내가 곰을 상대로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브라나라고 하는 사람이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걸로 봐서 이분도 굉장히 큰 제자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집한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자들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마하가섭이 결집한다는 게 전체 대표성은 아니었구나. 다 모으고 한 거 아니었구나. 만약에 그게 전체 대표성을 가지고 했으면 마하가섭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한 게 맞고요. 이미 다 결집이 끝나서 당신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마하가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했는데 그러면 같이 한번 더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얘기는 대표성이 없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그 얘기를 쭉 하니까 경전들 얘기하고 이러니까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틀린 게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두 팀이 깨지거든요. 참 이 옛날 영감님들 그 진짜 쪼맨한 거 갖고 깨지는 거 보면 이게 재밌어. 뭐냐면 부르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르나에 대해서 주목한,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주목한 첫 번째 스님이거든요. 탁발 안 하고 절에서 밥을 해 먹어도 된다고 나는 부처님한테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하가섭은 무조건 탁발을 해야 된다, 아니면 공양청과 탁발 두 가지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공양청은 뭐냐면 신도가 스님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거고, 탁발은 이렇게 얻어먹는 거예요. 일종의 걸식. 그런데 부르나가 나는 절에서 그냥 해먹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리고 그 들었다는 게 누구냐면 나는 부처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게 환장하지. 그랬더니 마하가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단 그것은 기근이들은 비상시에 한시적으로 했던 거고, 나중에 기근이 풀리고 나서 형편이 좋아져서 나라에 문제가 없을 때 그때는 다시 그거를 묶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그거는 쉽게 말해서 비상대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전세난 이런 거 터지니까 뭐 TF팀이 만들어지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비상팀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 식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브루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다시 묶었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는 잘 몰라. 진짜 마하가섭은 들었는데 부처님 못 들었을 수도, 아니 브루나는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왜냐면 딴 데 갔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못 들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부처님한테 직접 들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래 버린다고. 네 말을 신뢰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하가섭과 달리 마하가섭은 칠역굴에서 결집을 했고 이 브루나는 그 밖에서 따로 결집을 또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끼리. 그걸 굴외 결집이라고 합니다. 마하가섭의 결집을 굴내 결집, 칠역굴 결집, 그 다음에 굴 밖에서 한 결집.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 브루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냐면 절에서 밥 해 먹어도 된다잖아. 절에서 밥 해 먹어도 된다잖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절에서 밥 해 먹고 살잖아. 근데 굳이 마하가섭을 따를 필요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절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만 해 먹는 게 아니고 밥 장사를 하고 있는데, 신도들에게 밥을 그냥 주기도 하지만 뭐 어디 방생 같은 데서 이렇게 오면 이제 그쪽에서 좀 뭐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 돼요? 밥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두당 1,5천씩 줍니다. 크게 이익이 남진 않아요. 이익이 남진 않지만 왜냐하면 그게 지출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들의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밥 장사라고 하는 거야. 크게 안 남어. 5,000원 받아봐야 크게 안 남어. 그냥 그 공양주 보살님들 목욕값 정도 주면 땡이거든요. 아니 그렇잖아. 5,000원씩 해서 한 차 와서 40명인데 그러면 4, 5, 20만 원 받아봐야 여러분이 40명분 밥 해봐 20만 원 안 들겠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대량으로 하니까 조금 덜 들면 이제 그 양반들 고생했다고 목값이나 좀 주면 다행인 거고, 그것도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아. 우리나라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그런 게 현실이라고 보면 돼. 김밥 한 줄에 3,500원 4,000원 하는데 지금 무슨 5,000원 갖고 뭔 대단한 게 나오겠어. 아니 맞잖아요. 짜장면이 뭐 7,000원 막 이렇게 하던데, 그죠? 난 짜장면은 한 5,000원 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7,000원, 8,000원, 9,000원 이러던데. 냉면도 뭐 돈 10,000원 이렇게 올라가던데. 난 냉면은 한 6,000원, 7,000원 이렇게 생각했거든. 냉면도 막 9,000원, 막 10,000원 이렇게 올라가던데. 10,000원도 넘어요? 예? 15,000원 더 간다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현실이에요. 그래서 밥을 절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이야기가 초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왜 우리는 밥을 안 먹어야 된다고, 절에서는 밥을 안 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야. 이 율장을 자세히 보면 밥을 절에서 해 먹어도 되고 절에서 안 해 먹어야 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해 먹고 있어. 그러면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 되지, 굳이 탁발을 해야 되고 공양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야리하게 밥을 해 먹고 있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사람들 좀 이상하게 보이게, 원래는 밥을 안 해 먹는 건데요, 그래도 지금 해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해 먹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자기 정당성이 강하면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밥 해 먹지 말아야 돼 이러니까 웃기고 있네, 나는 내가 들은 대로 할 건데, 나는 내가 직접 들었는데 뭔 소리야, 이러면서 마하가섭하고 깨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 지금. 그래서 저런 식의 논리 구조가 가능한데 굳이 저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는 겁니다. 근데 없어요. 그게
더 이상의 자료가 없어. 자, 그렇게 해서 1차 결집까지 끝나고 2장 넘어가면 인도 불교의 전개 파트 3 이렇게 해서 2차 결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한 100년 뒤로 흘러갑니다. 100년 뒤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떡상한 주가가 있습니다. 떡상한 주가 누구냐? 아난입니다. 아난이 마하가섭한테 한번 밀리고 절치부심하죠. 절치부심하죠. 그리고 아난이 근데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기억력도 좋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많이 들었고 성격도 온화해요. 온화하고 인물 좋고. 인물 좋은 게 뭐가 대단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물 좋은 게 진짜 먹어줍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이 이명웅을 노래만 듣고 얘기를 하나? 그건 아니거든. 그럼 뭐 이명웅이랑 같이 살 건가? 그렇지 않아. 그래도 그게 팬심이 작동하는 거거든. 아니 내 말이 맞잖아. 아이돌 다 마찬가지지. 아이돌 그런 애들도 다 마찬가지지. 인물 좋으면요 똑같은 걸 배워도 머릿속에 훨씬 잘 들어옵니다. 그거 우리 해봤잖아.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인물이 좋으면 수업 효율이 좋아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한 이유가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내가 공부를 안 했다니까. 상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으면, 그때 아이돌 같은 선생님들을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 그래서 아난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마하가섭에 비해서 세력이 적다는 걸 알고 당신이 이제 만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하가섭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개족산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미륵 부처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가사하고 부처님 바루를 가지고, 바루까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가사만 가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가사가 누가 준 가사냐면 부처님한테 금난가사인데, 금실로짱 가사인데, 그게 누가 준 거냐면 부처님 어머니인 마하프라자파티 대도가 부처님한테 올린 가사입니다. 그 가사를 마하가섭에게 나중에 미륵이 오면 네가 전달해라 라고 해서 줘서 그게 이제 가사가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족산이라고 하는 산에 들어가서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명상을 하면서 안 죽고 있다가 미륵 부처님이 나오시면 그 가사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가사상전이라고 합니다. 가사가 서로 전해진다. 그리고 이 문화 때문에 나중에 선불교에서도 스승이 제자에게 가사를 이렇게 물려준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법주사에 가면 그 희견보살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하가섭상입니다. 청동미륵대불 앞쪽에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는 돌로 된 다 파괴된 상이 있어요. 그게 위에 바루고 밑에가 네모난 게 가사입니다. 가사 바루를 들고 마하가섭이 미륵부처님이 빨리 내려오시기를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도사에 가면 봉발탑이라고 미륵전 앞에 바루탑이 있어요. 그게 이제 빨리 와서 바루 받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산사 미륵전 아래에도 쇠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바루입니다. 바루입니다. 굉장히 크던데요. 부처님도 크잖아. 그래서 바루도 큰 거야. 그리고 바루는 원래 쇠하고 질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그래서 철밥그릇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도 풍습일 수도 있어요. 스님들이 바루 아세요? 바루? 밥 얻는 바루? 근데 인도는 나무로 안 만들어. 이거 바루를 나무로 안 만들어. 우리나라는 나무로 만드는데 나무로 안 만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 집 음식을 탁발하다 보면 여러 집 음식이 섞이는데 그 중에 재수 없으면 약간 간 게 있을 수 있어요. 식중독. 왜냐면 이게 아열 때 더운 지역이라서 그래. 그래서 음식을 조금만 잘못 이렇게 보관하면 가요.
그걸 먹잖아요. 그럼 식중독 걸리면 위아래로 계속 이렇게 계속 줄줄줄 나오잖아. 그러면 손발에 힘이 없고, 절에서 밥을 차려주면 별 문제가 없겠지. 근데 걸어 나가서 탁발을 해야 되는데 손발이 후들거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나무바루를 못 쓰게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무바루 안 쓰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됩니다. 그게 정지가 원래 부엌이라는 뜻인데 그게 인도식 간이 부엌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불을 떼고 그 위에다가 바루 자체를 올려버려. 바루가 솥인 거야, 솥. 그렇게 해서 불을 한번 지피고 나면 식중독균은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데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대신에 맛이 없어져. 음식이 숨이 죽어가지고. 한번 데친 음식은 맛이 없거든요. 재료에 어떻게 보면 고유한 맛들이 많이 죽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다 향신료 같은 거를 넣어서 먹어요. 그런 게 오신채라고 보시면 돼요. 오신채의 기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넣어서 먹는 것도 있고 밥 먹고 난 뒤에 씹는 것도 있어. 우리가 그 자일리톨이나 박하사탕 먹듯이 이렇게 씹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도나 동남아 쪽에 가면 아직도 이렇게 식당 바깥쪽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박하사탕이 있는 그곳에 향신료를 씹을 수 있게 해놓은 게 있어요. 나뭇잎에다 싸서 씹어.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제가 향신료에 워낙 약하기 때문에 시도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향신료. 그래서 그걸 씹다가 이렇게 찍 해서 뱉고 뭐 이렇게 해요. 마치 우리가 껌 씹다가 침 뱉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향신료하고 관련된 거고, 그리고 솥 대신에 따로 밥을 솥에다가 옮겨서 하면 되잖아요. 25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밥그릇 채 올리는 거야. 밥그릇 채 올리려면 이거는 불에 타면 안 돼. 이 바루는 불에 타면 안 돼. 그래서 흙으로 만든 거거나 쇠로 만든 거여야 되는 거예요. 금속으로 만든 거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인도는 계급제가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계급제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토기에 유약을 안 써요. 도기에 유약을 안 써. 흙으로 만드는데, 질그릇으로 만드는데 그냥 구워서 만들고 유약을 안 써. 유약을 써야 됩니다. 꼭 도자기까지 아니더라도, 자기까지 안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옹기나 뚝배기도 유약을 쓰는 거예요. 유약을 안 쓰면 굉장히 약해요, 재질이. 유약을 쓰면서 이게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도는 그거를 최근에까지도 안 썼어요. 이유가 뭐냐면 유약을 써서 단단해지면 그걸 씻어가지고 딴 사람이 먹을 수 있잖아요. 여기 썼다가 이 사람이 썼다가 이 사람이 썼다가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하위 카스트, 천민이 먹던 그릇에 상위 카스트, 바라문이나 이런 귀족들이 먹을 수 있다는, 그러면 오염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먹던 식기를 쓰면 오염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써. 그러면 흙으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먹고 폐기입니다. 폐기 처리하는 겁니다. 유약을 안 쓰기 때문에 폐기 처리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제가 인도에 2000년대 초반 이런 때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게 흑자이라는 게 있어요. 흑자이. 인도에 가면 영국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홍차를 마시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밀크티인데 우유하고 홍차하고 생강하고 계피 같은 거를 섞은 게 짜이라고 하는 겁니다. 짜이. 인도의 짜이. 짜이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아세요? 우리나라의 인도 음식점에 가도 있습니다. 인도 음식점에 가도 있습니다. 그 짜이가 있는데 설탕 타 먹으니까 달지. 음료수는 달지 않아요. 기본 음료수는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특수 음료만 다는 거지 많이 먹는 건 절대 달지 않아요. 우리가 차 답니까? 안 답니다. 커피도 우리가 맥심이나 저런 거 믹스나 이런 거는 달죠. 그거는 우리는 차로 마셨던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맛으로 마셨던 거야. 그래서 단 거예요. 자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는 안 달잖아. 그게 계속 마시는 사람들의 음료라니까. 홍차도 그렇고 녹차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마시는 음료는 절대 달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식은 큰 맛이 없다. 어디든 주식은 큰 맛이 없다. 우리 밥이 큰 맛이 없잖아. 그래서 계속 먹을 수 있는 거고, 빵은 파리바게트 이런 거 하면 엄청나게 뭐 팥도 들고 곰보도 올라가 있고 뭐 어쩌고 하잖아요. 야, 그거는 우리가 간식으로 먹어서 그래. 유럽이나 이렇게 빵 많이 먹는데 가봐. 그러면 걔네가 바게트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가 봐봐.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내가 이태리 가가지고 피자를 먹어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토핑이 없더라. 걔네는 1인 1판이거든요. 우리는 두 쪽 먹으면, 저 도미노 피자 이런 거 두 쪽 먹으면 아우 이거 물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많아서 그래요. 근데 밥 대신에 걔네는 먹잖아. 그러면 맛이 자극적이면 안 돼. 파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식으로 이렇게 특식으로 먹는 거는 맛이 짜고 달고 시고 뭐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오는 거고, 걔네 거는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크림 파스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 그거 먹으면 약간 밍밍하거든. 그럼 밍밍하면 저게 뭐 맛이 없습니까? 아니지. 밍밍하니까 네가 평생 먹을 수 있는 거야, 사실. 밥도 밍밍한 거고, 그 다음에 바게트 빵도 밍밍한 거고, 국수도 밍밍한 거고, 그래서 계속 먹는 거야. 짜장면은 뭡니까? 야, 짜장면은 간식이야. 그래서 네가 짜장면을 계속 먹을 수 없는 거야. 네가 중국집 주인이 돼도 짜장면만 계속 못 먹어. 햄버거도 우리가 먹는 햄버거는 간식인 거야. 원판 햄버거는 아마 더 담백할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먹어. 우리 같이 먹어서는 못 먹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짜이도 그렇지 않아요. 짜이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비닐에다가 짜이를 주거든요. 그래서 일회용 비닐컵,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이컵 같은 데다 줘. 그렇게 해서 딱 마시고 버리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흙짜이가 뭐냐면 흙그릇, 흙으로 구운 그릇에다 짜이를 줘. 그러면 그걸 마시고 바닥에다 던지면 바닥에서 팍 깨져요. 근데 그게 유약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뾰족한 게 없어. 좀 지나면 흙으로 그냥 돌아가. 그렇게.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야, 저 그릇 만드는 공이 지인장할 저 짜이 만드는 것보다 더 들겠는데? 내가 이 생각했거든. 근데 인도는 인건비가 싸니까. 근데 요즘은 인도도 인건비가 비싸져가지고 그 흑짜이 그릇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다 그냥 이렇게 비닐로. 근데 인도 그 일회용 종이컵 비슷한 그 비닐컵은 얼마나 얇은지 몰라. 그래서 그거 잘못 잡으면, 처음 잡는 사람들 잘못 잡으면 옷에 다 쏟는다. 잡으면 쑥 들어가거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컵 위에 대가리를 잡아야 되거든. 이렇게 딱 잡아야 되는. 중간 잡으면 그냥 쭉 눌려요. 힘 한 개도 없어. 인도하고 동남아에 가면 비닐봉지도 그렇게 얇을 수 있나 싶어. 얼마나 잘 찢어지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걔네는 흙그릇을 썼고, 이 흙그릇이 잘 깨져요. 이게 강도가 약하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깨지고. 그래서 탁발하러 나가다가 이렇게 헛발질해가지고 조금 떨어지면 깨졌어. 그럼 그날 굽는 거요. 그래서 율장에 보면 바루를 묶는 끈을 써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 끈에다 좀 묶어서 안전성을 이렇게 유지해라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스님들이 가장 선호했던 게 흙그릇 싸잖아. 그때 명품, 승가의 명품이 철그릇이었어요. 철밥그릇. 쇠로. 근데 2500년 전이면 철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요즘으로 말하면 에르메스다, 에르메스. 에르메스 밥그릇이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조선시대에도 철로 이만큼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건 돈이거든. 현찰이거든. 지금은 철로 이만큼 있어도 뭐 철이 있고 굴이 있고 이거 뭐 큰 돈 안 되지만, 금속이 귀하던 시절에는 이건 다 비싼 거거든. 엄청 비싼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사연들도 많이 나와요. 이 철밥그릇 때문에. 뽀대도 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어렸을 때 봤었던 그 무쇠솥 있잖아요. 까맣게 이렇게 무쇠솥, 그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일반적인 철밥 그릇을 만들면 녹슬어서 안 되고 무쇠솥으로도 이렇게 기름 매겨 가지고 이렇게 그 끓음 같은 거 입으면 까맣게 되면서 그게 코팅하는 방법이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마솥에 하면 쇠냄새 안 나잖아. 만약에 그걸 제대로 처리를 안 해놓으면 쇠냄새 나서 그 밥을 어떻게 먹겠어. 예. 쇠냄새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 쇠냄새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가 비린 거를 원래 굉장히 싫어해서 쇠냄새가 약간 비려요. 약수도 철분 성분 있는 먹어보면 비리잖아. 저 뭐 방아다리 약수, 오색 약수 이런 거 비리잖아, 그죠? 누가 그러던데 저한테 쥐포 맛 난다고? 웬 물에서 쥐포 맛이 나요? 안 구운 쥐포 맛이 난대.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 도대체 쥐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진짜 쥐포가 많았었거든. 지금은 쥐포가 없는데 몰라. 뭐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길에서 쥐포를 계속 팔았지.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만한 게 쭉 이렇게 있고. 그러고 보면 참 희한한 시절을 살았던 거야. 참새구이가 있었고 포장마차에 참새구이가 있어. 도대체 그걸 누가 잡아서 납품했는지, 그죠? 도대체 참새가 얼마나 많고 그걸 얼마나 납품을 해야 그걸 다 잡아서 처리한 거잖아요. 야생을 다 잡은 거잖아. 뭐 참새를 사육했겠어요? 다 잡은 거. 근데 전국 포장마차에 다 있었거든, 참새구이가. 야, 그거 참 얼마나 잡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 드셔보셨어요? 참새구이? 안 드셔보셨어요? 저도 먹어봤어요, 어렸을 때. 저도 참새구이 있었지, 번데기 있었지, 소라, 그죠? 그리고 쥐포. 쥐포면 굉장히 A급. 쥐포면 굉장히 괜찮은 거지. 그렇게 해서 요즘은 쥐포 뭐 길에서 파는 걸 뭐 본 적도 없지만 그때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쥐포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쇠맛 나는 게 제가 언제 느꼈냐면, 쇠맛 나는 걸 언제 느꼈냐면, 절에서 이렇게 과일을 누가 줬는데 과도가 없는 거예요. 저는 냉장고도 없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없다. 컵도 없고 제 방에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싫어하는 게 뭐 이렇게 타 먹는 거 주는 사람들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뭘 타서 이렇게 흔들어서 드세요. 뭐 흔들기는 물도 없어. 난 그냥 수돗물 마시는 사람이야, 진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설마 이러는데 우리는 물 자체를 잘 안 마십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아셔요. 그러니까 저는 음료수나 뭐 이런 거 뭐 마실 거 있으면 그런 우유나 뭐 이런 거 먹지, 내가 물을 잘 안 마셔. 그래서 정 타 먹어야 되면 그냥 수돗물로 먹어. 물을 사다 먹으면 되잖아요. 생수 사다 먹으면 되잖아요. 사다 놔도 다 날짜지나. 너무 안 먹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 조금 사면 되죠. 차가 없잖아. 택배로 하시면 되잖아. 그래서 많이 사잖아. 유통기 안 지나. 이게 비극적이라니까요. 그래서 과일을 줬는데 그때는 먹고 싶었어. 그래서 찾아보니까 카타칼이 있지. 카타칼. 칼은 내 방에 카타칼밖에 없어. 그래서 나 카타칼로 이렇게 했거든. 야, 그거 쇠냄새 진짜 나더라. 그래서 내가 스텐이라는 게 굉장히 위대한 거구나. 스텐칼이나 카타칼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나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저 오색약수나 이런 거 철분 든 약수 물맛을 알고 싶다면 카타칼로 과일을 썰은 뒤에 한번 드셔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과일에서 생선 맛이 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재밌는 일들이 있는 거죠. 자, 127쪽으로 보세요. 그러면 아나니 서방교화에 이제 완전히 전력을 했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세점들을 어느 정도 차지하게 돼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안한 세력이 커진 뒤에 가섭이 개족산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게 이제 밀려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섭이 밀려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한이 생각보다 이게 꽁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약간 옛날에 감정이 있었어도 좀 지나면 아유 막 그때 다 한때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세졌으니까 그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저는 딴 건 몰라도 내가 그 얘기 하는데 내가 대통령들 뭐 딴 사람들은 다 평가를 뭐 나 잘 모르겠는데 내가 김대중 대통령 그거 한 거는 참 저 사람이 진짜 정치인이고 대단한 사람인갑다 내가 그 얘기를 하거든. 그게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한테 보복 안 한 거. 나 같으면 못 참았을 것 같거든.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전두환 대통령을 맨 마지막 궁지까지 몰아넣었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혜택을 많이 봤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안 해줬는지 몰라도 그게 서운했는지 몰라도 뭐 바닥까지 내려온 적은 없어. 아니, 맞잖아. 네, 맞잖아.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 그때 죽을 뻔했고 그때 고문당해가지고 그 다리를 맨날 절고 다니는 게 그때 후유증 맞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이 났겠어. 다리를 전다라고 생각해봐. 내가 그거 두드려 맞아가지고 두드려 맞는 것도 그냥 맞아서 그 정도까지 나오겠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겠지. 예,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됐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미 전 국민한테 욕을 다 먹는 상황이 돼 있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하기에는 진짜 손가락 하나 하기만큼 쉬워. 그 사람이 무슨 세력이 대단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뒤에까지 세력이 있고 이랬던 게 아니고 백담사 갔다 오고 다 개망신 당하고 한마디만 하면 뭐 총재산이 39만 원이야. 요즘 태바가지로 먹고 이러던 시절 아니야. 그때 그 양반을 어떻게 하기는 진짜 쉬운 거야. 보복하기는. 너무너무 쉬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당신 임기 끝날 때까지 전두환 대통령 안 건드렸다고. 나는 그거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게 나였으면 나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를 뭐 가택연금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나를 뭐 곤란을 줬어요. 이거는 봐줬을 수도 있어. 제 성격상은 저도 그렇게 모진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지. 권력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뒤지게 맞아가지고 평생 지팡이를 짚으면서 쩔뚝거리면서 댕겼어.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그거는 엄청났을 거야. 그런데 그게 용서가 된다고?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치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호막도 없어. 저 사람은 공격하면 저 사람은 뭐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격했을 때 나도 타격을 받아.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 전두환 대통령 제3배자에서 전 국민이 누가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었거든.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한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안하는 그렇게 안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안하는 약간 꼬로매 그런 걸로는. 꼬로매. 그래서 결국 안한이 대세를 잡은 뒤에 그리고 안한이 되게 오래 삽니다. 안한이 몇 살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부처님보다 더 오래 살았던 건 맞는 것 같아. 어떤 기록에는 뭐 160살을 살았다는데 구라겠지. 160살을 어떻게 살아? 근데 겁나 오래 살았다는 의미로 쓰였을 거예요. 120살을 살았다는 둥, 160살을 살았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굉장한 장수자였던 건 맞는 것 같아. 네. 우리는 동아시아에도 있네. 160살 산 사람. 180살 산 사람이 있지. 삼천갑자 동방삭. 누가 나한테 제가 고등학교 때 도 닦는다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도인이라고 와가지고 약을 파는데 삼천갑자 동방삭의 비법을 아느냐 뭐 이러면서 약을 팔더라고. 그래서 삼천갑자 동방삭이 얼마 살았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한 갑자가 60년이잖아. 그러니까 삼천갑자니까
3000 곱하기 60을 하는 거야. 그래서 3, 6, 18, 18만 년을 살았다. 뭐 이렇게 약을 팔더라고. 왜? 그래서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냐.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한나라 무제 때 사람인데, 쉽게 말해서 한 2100년 전 사람인데, 2100년, 2200년 전 사람인데 무슨 놈의 뭐 10만 년을 살고 지랄을 해. 그 천자가 일천천자가 아니고 옮길천자야. 옮길천자. 3000이 3번, 갑자를 3번 옮겼다고. 180년을 살았다고. 한자도 모르면서 무슨 놈 도를 닦았다고. 기본 한자 1800자나 좀 알고 도 닦어.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고, 그 양반은 무술을 했는지 좀 세 보였기 때문에 참고 있었어. 참고 있었어. 근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방사이가 180년 사는 거예요. 3번 갑자를 옮겼다. 180년을 살았다는 얘긴지 121년을 살았다는 얘긴지는 모르겠어요. 121년을 살아도 3000이 되거든. 3번 옮긴 거는 되거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삼천갑자 동방사기 오래 살고 장수자로서의 대표 이름이면 개그에도 나오잖아. 옛날 그 코미디에 나오잖아.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도 그 정도밖에 못 사는데 안하니 그렇게 살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 그래서 근데 오래 살긴 오래 살았던 것 같아.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안한이 새로운 개척 포교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안한의 성향 중에 하나가 기독교로 말하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이제. 그래서 바울 같은 역할을 해요.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정도 지나니까 안한 세력이 거의 다 장악을 합니다. 안한의 제자들, 손제자들 이쪽이 장악을 합니다. 그때 네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2차 결집이 일어났을 때, 127쪽 2차 결집이 일어났을 때 나중에 장로들을 모으는데, 장로회의가 일어나는데 129쪽에 나오네. 중간에 안한은 120세 혹은 150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장수자였다. 그리고 이 장로들 8명을 모아서 나중에 소집하는데 그 중에 6명이 안한 제자예요. 안한 제자예요. 그래서 야, 안한이 대세를 완전히 장악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안한에 의해서 불교 영역이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커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문화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한쪽으로 불교가 전파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서방교단이라고 제가 명칭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부처님께서 교화하셨던 영역은 겐지스강 중류 쪽에 있는 동쪽이고, 서쪽으로 불교가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인도의 서쪽으로까지 크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안한 이전에 서쪽에 이렇게 불교를 전파했었던 거는 부르나 존자, 그 다음에 가전년이 그쪽을 좀 했었고, 근데 안한이 투입된 뒤로는 확 일어납니다. 엄청난. 안한은 일반 제자급이 아니라니까요. 확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원래 오리지널 했었던 동방교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서방교단이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통 논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동방이 정통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말 같지도 않은 정통 논란이 한 번 있었죠. 그게 조선 후기 때 중국이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소중하다, 저것들은 오랑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정통성은 조선에 있다. 이게 뭔 소린가, 뭔 또라이인가 싶은데, 그게 몇백 년을 했습니다. 그 짓을 몇백 년을 했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충문 읽을 때 유세차 하는 겁니다. 유세차. 유세차. 원래는 유세차라고 읽는 게 아니고 유세차 이렇게 읽거든요. 유를 굉장히 길게 빼거든요. 유를 굉장히 길게 빼. 세차 이렇게 읽거든요. 충문 읽을 때. 충문이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들어는 봤잖아요.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 뭐 이래가지고 하잖아. 그건 다 아시죠? 한두 번씩은 들어봤잖아. 제사 이렇게 내가 직접 안 해봤어도 어른들 옛날에 하는 거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잖아. 유, 세차, 유는 바로사고 세차는 지금 이제 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년, 모월, 모일 이렇게 나가는 건데 원래는 유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중국 연호가 들어갑니다. 연호. 그러니까 뭐 말력제면 말력, 강이면 강이, 걸륭이면 걸륭. 뭐 이게 연호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연호들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연호들이. 그래서 조선 초기 중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 청나라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에 다 연호가 들어갔어. 그런데 청나라가 딱 들어서고 우리가 병자호란때 뒤지게 한번 깨지고 청나라가 들어서고 난 뒤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청나라 연호를 쓰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유하고 연호를 쓰고 세차라고 해야 되는데 유를 그냥 길게 빼는 소심한 목소가 시작된 겁니다. 나는 네 걸 인정할 수는 없어. 유세차 이러면서 싹 뺀다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바로 진정한 중국이다. 이게 뭔 또라이인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유치한 또라이 짓인데 완전 개 또라이도 없지. 야 우리가 무슨 중국 똘마니도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 지금 개념으로 보면 이건 말이 돼? 그런데 조선시대 때 내가 이 말을 했으면 이게 날라간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말. 중국 놈은 조금 뭐 짱꼴라 저 떼놈이고 우리는 한민족이고 완전히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야 우리는 상투 틀었고 너네는 변발 이렇게 머리 밀었고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아니 다 다른 거 아니오. 왜 우리가 너네야 라고 말을 해야 되고 민족으로만 보면 더 웃긴 건 청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랑 민족적으로 유사해요. 우리가 한족, 중국 한족하고 유사한 게 아니고 오히려 청나라 사람이랑 유사해. 청나라 누르하치가 시조가 어디서 태어났는데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뭔가 우리랑 민족적으로 좀 섞일 것 같지? 피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이라 했잖아.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게 뭔 또라이인가 싶지.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인도에서도 서방교단이 커지니까 그 정통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통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본토가 정통 아닙니까? 동방교단이 정통 아닙니까? 아니래. 이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청나라는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조선이어야 된대.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린가 딱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본토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본토는 룰을 잘 지키는 게 아니고 유연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 지금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집단이 세 집단이 있어요. 한국, 우리나라,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연변. 그 외에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큰 집단으로 봤을 때 이 중에서 말이 제일 빨리, 언어가 제일 빨리 바뀌는 게 한국입니다. 북한이 더 잘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연변은 더 잘 못 바꿉니다. 한국이 제일 빨리 바뀌어요.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애들 말을 이해하지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애들한테 그런 문자 안 받아보셨어요? 초성으로 뭐 기억 니은 뭐 이런 식으로 오면 아이씨 이게 뭔 헛소리야, 이게 뭐요? 그냥 써주면 될 건데 이 개놈의 자식이,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그냥 네이버에 그렇게 해서 찾아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와.
애들은 알아보고 여러분은 못 알아보는 거죠. 며느리나 이런 사람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며느리는 남이니까 말은 딸 같다라고 하는데 애들은 그렇게 쓰죠. 가족 단톡방 같은 데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죠. 엄마나 아빠한테 직접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고, 가족 단톡방에서 형제들끼리 뭐 이런 걸 쓰면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저게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들면 정상, 안 들면 그나마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게 우리나라, 한국. 왜? 이게 한국말들의 달인들만 있거든, 도사들만 있거든. 그래서 막 중구난방으로 말을 만들어 쓰는 거죠. 막 신조어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하죠. 북한은 그럴 것 같아? 우리보다 훨씬 적죠. 연변은 더 적죠, 변화가.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지나면 한국말의 원형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연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바뀐 거. 그러면 그게 정통성이냐? 아니죠. 정통성은 나만에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원형은 그쪽에 있어도. 그러면 연변이 이기려면 어떤 논쟁을 벌여야 됩니까? 정통 논쟁을 벌이면 되죠. 아직도 연변에서는 철이야 가자, 영이야 안녕, 바두가 안녕인가? 그거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책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볼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 봤었던 교과서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전파된 지역이 더 잘 안 변해요. 본토는 계속 언어라는 건, 언어는 생물이에요. 계속 살아있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된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못 바꿔요. 그래서 인도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인도 문자들이 다 옛날 겁니다. 그리고 발음도 인도보다 더 오래전 발음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왜? 우리는 신묘장구 제다라니를 하더라도 뜻을 모르고 그냥 소리로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냥 답습하는 거지. 뜻을 알면 어때요? 굴리지. 한자를 여러분들에게 쓰라 그러면 정자로 또박또박하게 쓰려고 하거든요. 한글을 쓰라고 하잖아요. 난립니다. 왜?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날리다 보면 변형이 생겨요. 변형이 생겨. 정자로 그대로 모사하려고 하면 변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후발 주자가 오히려 선발보다 더 오리지널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후발이. 말 같지도 않은데. 그런 일이 실제로 2차 결집에서 벌어져요. 그 내용이 127페이지에서 나오는 야사의 사건입니다. 야사의 사건. 이 야사 사건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